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9억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P까지 붙어갖고 지금 시세가 13억이야. 그런데 LH에 팔게 되면 얼마에 팔아야 된다? 9억에 팔아야 된다. 2년 있다 팔면 아마 9억 한 5천에서 9억 한 뭐 얼마에 팔겠죠? 시세는 누가 정한다? LH가 정한다는 겁니다. LH가 참. 자, 거기다가 거주 의무 기간이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 그러고 안 살았어. 예, 내가 여기서 살려고 이제 가짜로 뭐 전입신고 해놓고 근데 안 살았어. 근데 들통났어. 그죠?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뭐예요? 징역. 야, 셉니다. 쎄. 1년 이내의 징역.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거주를 반드시 해야지 되고, 그죠? 거주를 못했어. 근데 내가 이제 속여갖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아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택법 시행령과요, 재건축이익 환수법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기간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 등 이제 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재건축 분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 절차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뭐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공택지에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반드시 실거주 외에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 장관, 변창흠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언제부터? 2월 1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이 2월 19일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만약에 청약 통장을 통해 갖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과거에는 내가 이제 당장 안 살고 한 3년이나 4년 있다가 또는 2년이나 4년 있다가 살 생각으로 전세를 줬다가 내가 잠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거주를 먼저 채워야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9일부터 수도권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얘기해서 요즘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월세를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다룬 이유가 있겠죠. 왜 달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적용주택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청약 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일반 분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2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은 요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는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으로 만약에 분양을 할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그리고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에서 100% 많죠. 그러니까 80%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을 무조건 살아야지 됩니다. 3년을.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매매 주택 주변 시세의 약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 3년은 무조건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기에 얘는 별표를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 사유.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예외 사유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중, 그죠? 뭐 근무라든가 생업이라든가 취약 또는 질병을 위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죠. 뭐 아파갖고 뭐 미국에서 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취업을 갔을 수도 있고 취약을 갔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등, 그러니까 뭐 세대원 전원이 다른 데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겠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을 보도록 하는 거주 의무 예외 사유를 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예외 사유를 정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예외 사유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사유까지만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전매 기간에는 무조건 누구한테? LH에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LH에. 그러니까 이 예외 사유를 통해 갖고 만약에 이제 거주는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해야지 돼요. 매각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 그죠? 매각을 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LH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지 되는 조건이고요. 가격은 보유 기간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등기를 치자마자 만약에 팔게 되면 LH한테 매각하는데 얼마에? 분양가에.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9억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P까지 붙어갖고 지금 시세가 13억이야. 그런데 LH에 팔게 되면 얼마에 팔아야 된다? 9억에 팔아야 된다. 2년 있다 팔면 아마 9억 한 5천에서 9억 한 뭐 얼마에 팔겠죠? 시세는 누가 정한다? LH가 정한다는 겁니다. LH가 참.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거기다가 거주 의무 기간이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 그러고 안 살았어. 네, 내가 여기서 살려고 이제 가짜로 뭐 전입신고 해놓고 근데 안 살았어. 근데 들통났어. 그죠?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뭐예요? 징역. 야, 셉니다. 쎄. 1년 이내의 징역.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거주를 반드시 해야지 되고, 그죠? 거주를 못했어. 근데 내가 이제 속여갖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사숙고해서 잘 챙기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챙겨야지 된다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 의무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부득이하게 못하게 될 경우에도 참 난감합니다.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LH에 팔아야 된다. 금액은 누가 정한다? LH가 정한다. 그죠? LH가 본인들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싸게 진짜 가격을 정할 겁니다.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목적은 뭐 이거겠죠.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거고, 실수요 위주의 분양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통장에 의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거든요. 무주택자 분들. 근데 무주택자 분들이 요즘 또 이제 당첨되는, 특히 민간 택지에서 당첨되려면 보통 가점이 제가 봤을 때 서울 기준 한 70점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10년 이상이신 분들. 아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당첨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40대 초중반은 돼야지 돼요. 30살에 뭐 결혼을 해갖고 뭐 청약 가점이 스타트가 됐다고 치면 적어도 한 40대 초중반은 돼야지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택지지구도 한 60점대 이상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뭐 30대 후반이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청약 택지지구도 한 40대 정도는 돼야지,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 10여 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남의 집살이 해서 이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거주를, 그죠?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거주를 못했다는 이유로 다 뭐예요? 투기 수요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면 무조건 뭐야? 투기 수요야.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야지 되고, 1가구 1주택도 반드시 살아야지만 투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수요의 위주의 분양시장 재편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집을 샀어요. 뭐, 제가 집을 샀어.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이 부산이냐,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직장이 부산이야.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출퇴근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만저만해서 예외 사유를 인정받았는데, 근데 팔 때는 LH에 팔래. 그럼 너무 피를 토하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잖아.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년, 3년 전세를 준 게, 2년, 3년 전세를 줬어요. 나는 언제 살려고? 나중에 5년이고 6년이고 나중에 10년이고 있다가 들어와서 살 예정이에요. 잠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뭐예요? 실수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5년 있다가 살아도 실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있다가 살아도 실수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살지 않으면, 당첨이 되자마자 그 즉시 살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요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 뭐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저는 2억이 있어. 2억이 있는데 2억 갖고 전세 끼워놓고 지금 당장 뭐 나중에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아파트를 전세 끼워놓고 삽니다. 사놓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거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뭐 지금 당장은 뭐 대출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 대출 갖고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언젠가는 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갖고 대출을 좀 여유 있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 내보내고 거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금에다가 내가 조금 더 자금을 빨리 모아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모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 이런 분들도 다 실수요자거든요. 무조건 전세를 끼워놓고 갭 투자를 해놨다고 모두가 투자도 아닌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진짜 이중법적인 잣대지 않냐.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쨌거나 전월세 금지법의 목적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 재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월세 금지법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정책에 나오면 문제점이 있어요, 요즘은. 자, 일단 새 아파트죠. 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금 청약통장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은 다 새 아파트입니다. 그죠? 요즘 새 아파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죠? 이런 새 아파트의 임차 물량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세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새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가 이제 오늘부터 2021년 2월 19일부터 이게 효력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77주째인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몇 주째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 그죠? 용산에 가보니까요, 같은 단지입니다. 모 아파트입니다.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인데요.
어떤 거는 전세 가격 8억짜리가 있고 최고 비싼 게 13억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평형입니다. 그러면 갭이 5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갖고 8억인 거고, 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돼서 새로 세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 엄청나게 지금 갭이 큽니다. 물론 이제 8억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주인 같은 경우는 속이 이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8억짜리 집주인은 급해서 집을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보다 많이 좀 저렴하게 내놔야지 팔릴까 말까 빈다. 반면에 시세대로 다 받고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도 쉽고 인기 있는 상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로 전세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마련해야지 돼요? 5억을 마련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2021년 2월 19일자 기준의 전세 가격인 거고, 이 사람이 계약갱신 사서 2년을 더 살 거 아닙니까? 2년을 더 살아요. 그럼 얘는 얼마 돼 있을까요? 1억은 더 올라 있을 것 같아요. 1억은. 그죠? 최소 1억은 더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최소. 6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없어요. 특히나 작년 이제 6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진이 됐고, 그러니까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전세 가격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3법이 6, 7월 달에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고, 8, 9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전세 물량과 임대차 물량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새 아파트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똑같은 거야.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집주인들이 화가 나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지금 집주인이 직접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 그러니까 새 놀집이 점점 부족해. 그런데 얘는 강제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겁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임차인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난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가중될 것 같아. 그리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이제 현금 부담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흙수저의 눈물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흙수저의 눈물.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계속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판로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가격이 10억이야. 전세를 놓으면 한 5억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 해갖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5억 정도 전세를 놓고 일단 집을 청약을 받아서 일단 확보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10억이 오로지 다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청약시장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을 100%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신반포 3차죠. 레미안 원밸리 이번에 분양가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뭐죠?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저렴한 주택을 널리 국민들에게 이롭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인데,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 짓는 땅이 평당 4,200, 제가 봤을 때 내년 5천 될 것 같아요. 5천. 그럼 땅값만 5천이면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밸리 같은 게 허그에서 작년에 분양가 책정한 게 4천만 원대 제가 알기로 중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1,000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 토지 가격 시세가 한 4,200 정도 나오니까 신반포 3차 원밸리 같은 경우,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를 5,200에서 5,300.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강남권 중에서 지금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고가 갱신이에요. 분양가로는 최고가 갱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중에서. 근데 내년 되고 내후년에 또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 물량들이. 그러면 공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최고가 갱신을 신고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의 현금 부담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전세도 못 놓게 해? 그러니까 갭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롯이 현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유재산의 이제 공적 재산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등기는 4명인데, 그러니까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에서 짧게는 5년이다 보니까, 그죠? 집은 4명이에요. 명의는 내 건데 2년에서 5년까지는 일단은 잠깐 보류,
일단은 이건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야. 그죠? 너 여기서 못 살면 과태료 내고 형사처벌 받아야지 돼. 그리고 이건 누가 가져간다? LH가 가져갈 거야. 얼마에? 네가 산 금액에 그냥 가져갈 거니까 잘 생각해서 청약해라. 지금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공적재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는 정부가 모든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이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자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거주 임의기간이라는 걸 왜 만들어서 자 오늘 별도의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옆길로 잠깐 세볼게요.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이죠. 2020년 7월 11일 이후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요건 제가 내용을 따로 담을까 말까 뭐 생각 중인데 뭐 지금 얘기하면 뭐 따로 안 달아도 되겠죠. 어쨌거나 2020년 원래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죠. 자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채워놓기만 하면 내가 주택이 10채가 있던 20채가 있던 2채가 있던 1채가 있던 내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만 다 채웠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2022년 7월 11일 이후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거주주택 1주택자인 사람들이 이제 늦게라도 내가 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좀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뭐 재개발이라도 하나 사봐야겠다. 이랬던 분들도 지금 다 올수도비 돼서 사지를 못했단 말이야. 못 샀어요. 왜?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2021년 2월 17일부터 거주주택 비과세가 또 돼요. 이제 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2020년 7월 11일 이전까지 7월 10일까지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줬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어디에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해주겠대요. 못 해주겠대. 그러더니 하도 욕을 두들겨 맞으니까 그죠? 욕을 얻어먹고 이게 뭐 합헌이네 위헌이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시 그러면 2021년 2월 17일부터 엊그저께부터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저희 고객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간에 오셔서 소액으로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그때 당시 청량리 쪽에 물건을 보셨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돼서 못 사셨어요. 그 물건이 지금 피가 한 2, 3억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3, 4억 주고 사야지 돼요. 못 샀죠? 근데 지금 사면 또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이때 하신 분들도 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닥치는 대로 일단 막 다 쏟아 부어 본 다음에 하나씩 건드려 봐. 그래서 뭐 욕 많이 얻어먹을 것 같으면 하나씩 슬쩍 몰래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이게 무슨 필요하나요? 청약통장을 통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약 60점 70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당첨이 되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됐는데 거주를 무조건 하래. 나는 조금 있다가 5년 있다 거주할 생각이었는데 거주를 무조건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쟁률이 점점 세질 텐데 망설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건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 왜? 전세를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요. 전세를 놓는다고 이게 다 투기 수요인가요? 어쨌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사다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소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부자들을 위한 청약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겁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집을 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2018년도로 되돌아가 볼까요? 18년도에도 주택가격은 그때 당시가 제일 비쌌고요. 2019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주택가격이 제일 비쌌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때가 당시에 주택가격이 제일 비쌌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락.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폭락한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집값이 뭐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거다, 폭락한다 그래서 이때 6억 하던 아파트가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2020년이면 아무리 못 가도 여기 한 11억 가요. 11억. 지금 한 11억은 갑니다. 그죠? 11억은 가요. 그런데 이 6억짜리 아파트가 2021년이죠. 2021년은 지금 한 11억 정도 갑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1억이 가요. 그러니까 한 5억이 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처럼 이 집값이 떨어졌어. 떨어져도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한 8억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때 못 산 사람은 지금 얼마 주고 사야지 돼요? 8억 주고 사야지 돼요. 그런데 11억 주고 산 사람은 뭐 2억이 3억 정도가 떨어져서 속상하겠지만 안 판다면 이 금액은 다시 11억, 12억, 13억으로 언젠가는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과 유럽과 다른 뭐 미국 같은 선진국과 틀린 점이 있어요. 어떤 틀린 점?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제도. 1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금 7억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매수 수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그죠? 그러면 8억까지 떨어질까요? 갭이 1억밖에 안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떨어져 봤자 11억짜리가 많이 떨어지면 한 1억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서 그러니까 11억짜리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도 저는 전세 가격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어. IMF가 왔다고 칠게요. 그럼 막 집을 팔겠지. 그죠? 그 판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 수요는 줄어들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올라가 붙고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40-50%밖에 안 됐어. 매매가율에. 그런데 지금은 60-70% 이상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그러면 얼마 빠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오늘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비단 아파트 단독 다가구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는 지금 영끌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끌. 그러니까 영끌 제일 싫어하죠. 근데 보면 정부가 영끌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단 청약통장을 당첨이 돼서 나중에 일단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첨이 돼서 일단 중도금까지 어떻게 밀어넣고 나중에 전세를 집어넣어갖고 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게 턱 만들어지면서 살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영끌해서 기존 아파트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주택이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하셔야지 됩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초양극화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약통장도 이제 초양극화가 되는 거죠. 현금 부자 아니면 청약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왜? 전세를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초양극화는 점점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이제 초양극화, 초초양극화가 돼서 점점 양극화는 극대화되고 있고 이 양극화의 가입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양극화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영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끌을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주택을 사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단독주택이든 다세대든 금액도 금액이지만 뭐예요? 제도적으로 점점 주택을 사기 힘들어지죠. 이사 대책 이후로는 지금 다세대를 사고 싶어도
쉽게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가 민간재개발 지역이다. 그래서 민간재개발 지역으로 딱 못이 박혀서 여기는 민간재개발 시장이니까 여기는 민간재개발밖에 안 합니다라고 지금 정해진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외에는 지금 다세대를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2월 4일 이전에는 마음대로 살 수 있었잖아요. 소액으로. 그죠? 그러니까 점점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여러분 제도적으로 집을 사기가 힘듭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청약도 이제 점점 제도적으로 뭐가 힘들어지고 있죠. 집을 사는 것도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집을 사는 방법론에 대한 방법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양극화 시장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주택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내 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웠죠. 그죠? 저도 어저께는 귓날이 날아갈 정도로 춥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한 10배도씩 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일교차가 심한 만큼 여러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응원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